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주개발국에서 군사 정찰위성 1호기를 시찰했는데 발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에 나타난 곳이 그 직전에 갔던 우주개발국을 또 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가서 또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시찰했는데 분위기상 이제 발사가 가까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발사 시점이 가까운 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게 정확히 언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4월 19일에 우주개발국을 방문했거든요. 네. 그리고 준비된 계획된 기일에 발사를 해라. 그러면서 준비위원회 구성을 지시를 했고요. 그렇죠. 오늘 방문해서 이 준비위원회 활동 상황을 점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 네. 근데 이 차후 행동 계획이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제 그 위성이 준비가 다 끝났고 네. 탑재 준비, 다시 말하면 발사체에 탑재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발사체를 준비하고 그 발사체에 위성을 탑재시켜서 이제 발사하는 일만 남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과정이 과연 얼마나 빨리 끝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발사 일정하고 맞물릴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자체를 뭐 언제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보니까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뭔가의 도발을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쏘겠다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조용했단 말이죠. 그랬죠. 그러면 다른 좀 날짜를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예, 이제 북한이 이런 정찰위성 같은 뭐 핵실험이라든지 과거에 그 외에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의 도발은 군사적인 목적도 있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또는 뭐 북한의 중요한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을 하는데. 그렇다면 당면하게는 이제 G7 정상회의가 곧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말에 있죠.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걸 계기로 해서 뭔가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정찰 위성의 발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뭐 그때까지 준비가 완료된다면 네. 뭐 기습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리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때 맞춰서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맞춰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뭐 6월 달에 한미 연합 화력 경멸 훈련도 있고요. 특히 금년은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거든요. 네. 우리는 또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전협정 체결일이 7월 27일인데 북한은 그날을 승전기념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승전기념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이걸 축포 형태로 쏠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그때까지 과연 준비가 다 끝날 것이냐 하는 것도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오늘 공개된 한 달여 만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뭐 연구복도 있고 모자도 쓴 모습으로 김 위원장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보니까 뒤로 이제 정찰위성 1호기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사진으로 보였고 이번에는 실물을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이제 준비가 상당히 진전이 됐고 발사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걸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김정은과 그 딸 주에도 하얀 연구복을 입고 있고 나머지는 또 방진복을 다 파란 방진복을 입고 있어요. 네. 그것이 굉장히 클린 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이제 전문가의 평가에 의하면 대개 보여준 그 위성의 크기를 보면 한 길이가 한 1m, 네. 그다음에 중량은 한 500kg, 500kg 미만. 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정찰 위성이기 때문에 광학 카메라거든요. 그렇죠. 2대가 달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보면 담겨져 있는 통의 길이가 길지 않고 짧은 걸로 봤을 때는 해상도가 그리 높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거든요. 예. 그래서 해상도가 약
뭐 한 4m급 정도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군사정찰 위성으로서는 사실 성능이 많이 못 미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어떻게든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하는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었고 2021년 8차 당대회 때 이미 예고를 했고 작년 연말에는 4월까지 준비가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지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 사진 앞서서도 계속 보여줬지만 딸 김주혜도 함께 동행한 모습이었단 말이죠. 네. 뭐 이제는 빠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작년 11월 18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화성 17형, 괴물 ICBM이라고 불리는 화성 17형을 순환 비행장에서 발사를 했어요. 그 자리에 김주혜가 등장하면서 예. 온통 세계의 관심이 이제 김주혜에게 쏠렸죠. 쏠렸거든요. 네. 그래서 화성 17보다는 김주혜가 오히려 더 주인공이 됐고 그렇죠. 그때는 김주혜가 나오는 그 행적마다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됐고 네. 일각에서는 김주혜가 혹시 후계자가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화성 17은 지금 당대뿐만 아니라 네. 다가오는 미래 세대를 지켜주는 보검과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얘기는 뭐냐면 김정은이 후계, 다시 말하면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안전까지 지키는 그런 따뜻한 지도자, 네. 자애로운 지도자, 미래를 대비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로서 김주혜를 활용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인공위성도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이고 미래를 위한 국방력의 일환이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는 네. 역시 김주혜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저렇게 나오려면요. 본인도 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마 아버지의 DNA를 받지 않았을까. 저런데 나서기 좋아하고 대우받기 좋아하고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이 되고요. 네. 한편으로는 후계자일지 아닐지는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김여정 이상의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을까라는 좀 성급한 판단입니다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앞서 이제 제가 한 달 만에 나타났다. 네. 보통 이제 가끔씩 자맹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 이렇게 한 달 정도 보이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까?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김정은이 나타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거든요. 지금 이런 위성 발사의 준비가 이제 끝났다든지 네. 또는 ICBM 발사의 준비 완료 상황이라든지 중요한 그런 타이밍을 잡아서 이제 김정은이 등장을 하는데 또 자맹을 하는 경우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거나 그런 건데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을 보면 네. 먹는 문제 해결이 가장 일과제거든요. 그래서 모내기에 아주 온 사회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 지금 김정은이 우주개발국을 방문해서 준비 상태가 완료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네. 조금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다시 이제 정찰 위성 얘기로 넘어가 보면 그동안 이제 북한 입장에선 이거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니다. 정찰 위성이기 때문에 국제 기구에 좀 잘 얘기할 것 같은 얘기를 항상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발사 계획이 안 들어간 걸 보면 아직 다 안 끝난 건지 아니면 말 안 하고 하는 건지. 그거는 이제 아직 안 할 수는 없고요. 네. 과거에도 북한이 지금 보면 이제 위성 발사와 관련된 국제 기구들이 있어요. 국제 해사기구 IMO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국제 전기통신연합이라고 하는 ITU가 있고요.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라고 하는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 네. 위성 발사를 이 위성이 정찰 위성이고 국가의 주권이고 국제법적으로 적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 사전에 통보하는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준비가 덜 끝났을 가능성도 있고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관계없다.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김정은이 자기의 국가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봤을 때는 네. 준비가 완료되고 발사 이 시점이 임박하다면 여기에 통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서해 위성 발사장 인근에 새로 또 뭐 하나의 건조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발사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가능성 전 제일 높다고 봅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라고 불렀었죠. 예.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어느 순간 그 이름을 위성 발사장으로 바꿨습니다. 이 사실 정찰 위성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정찰 위성이나 탄도미사일이나 똑같이 이 탄두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이고 위성을 탑재하면 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리는 탄도미사일 기술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이런 불법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서해 발사장은 우리 누리호가 발사되는 이 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사실 비슷하고 그렇게 그 준비를 해오고 있고요. 최근에 민간 연구기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서해 유성 발사장의 이 발사대 높이를 높이기 위한 준비, 그다음에 콘크리트 패드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 지시에 따라서 차후 행동 계획과 연관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실제 북한이 말하는 대로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면 이곳에서 발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앞서서도 이제 언제쯤 발사할지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G7 정상회의에 맞춰서 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G7에서 이렇게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얘기가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겠네요. 당연합니다. 네. 사실 이 G7 정상회의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특히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인식,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또 열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한미일 정상이 두 번 만났고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만나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미사일 이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를 하기 위한 그런 합의를 했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아마 회담에서 그 상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어떤 절차나 기구나 이런 것들이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김정은의 이런 행보는 결국 G7이나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역시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걸 막기 위한 또는 막지 못했을 때에 대한 차후 조치 네. 이런 것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앞서서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는 했지만 그동안 도발이 좀 없었습니다. 지난달 13일 날 한번 고체 ICBM 발사한 이후에는 잠잠한 모습인데 이번에 뭐 정찰 위성을 쏘지 않더라도 이 G7 기간에 어떠한 도발, 무력 도발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뭐 G7을 계기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네. G7 그 기간 지나면은 또 24일 날 우리 누리호 발사가 또 있어요. 그리고 5월 말 6월 중순까지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미 연합 화력 경멸 훈련이 있는데 이게 2017년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미가 자랑하는 지상 공중 이런 연합 화력들을 이제 동시에 보여주는 다시 말하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힘으로 응징하고 힘으로 우리의 평화를 지킨다고 하는 한미의 의지를 과시하고 특히 금년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그런 행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뭔가 미사일 발사라든지 또는 기타 여타의 이 도발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반발 또 추가 행동에 대한 어떤 협박 이런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한미는 거기에 대한 지금 철저한 감시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 더는 시간이 북한 편이 아니다. 이걸 좀 깨달아 달라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작년 8월에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임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과감하게 이제 뭐 단계에 구애받지 않고 풀면서 북한의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이제 뭐 정면으로 거부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권영세 장관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이 북한에 당장 호응이 없어서 뭔가 진전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원칙에 입각해서 북한이 대화와 협조에 나온다면
뭐 정치 군사 문제가 아닌 인도주의적인 문제라든지 환경, 기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러니 사실 북한이 이렇게 핵무력 이 강화의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고 이 김정은 정권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선수단 명단을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완화가 되면서 국경의 문이 열리고 여행도 한다. 예, 중국과의 교역도 늘어나기 시작하고 여행 관광객들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렇다면 김정은으로서도 어려운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뭔가 돌파가 필요한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시점에 맞춰서 권영세 장관이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정은도 이 얘기를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